인천공항 국제선 도착장 오후 2시 20분.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피켓을 들고 서 있습니다. 피켓에는 평양예술단 환영합니다라는 글씨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죠. 39세 강민준. 그는 3년을 이 순간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게이트 앞에 선 사람들 사이에서 민준만큼 긴장한 사람은 없었어요. 손바닥에 땀이 흥건히 맺혔고 심장은 터질 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게이트가 열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맨, 관광객, 가족 단위 여행객들. 민주는 그들 사이로 시선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보였습니다. 검은색 트레이닝복을 입은 여성 7명이 천천히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무용수들 특유의 고든 자세, 하지만 그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불안이 역력했습니다. 낯선 땅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민준의 시선이 그중 한 여자에게 고정되었습니다. 맨 앞에서 걸어오는 여자, 박수진이었습니다. 5년 만이었어요.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얼굴은 더 야위어 있었고 눈가에는 세월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품에는 3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안겨 있었어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눌러주신 후 어디서 함께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과 인사 나누고 싶어요. 그럼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수진이 민준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수진의 걸음이 멈췄어요.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피켓을 든 민준, 3년을 기다렸던 그 남자가 저기 서 있었으니까요. 수진의 다리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품에 안은 아이를 꽉 끌어안은 채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죠. 옆에 있던 단원이 황급히 수진을 붙잡았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어 발걸음을 멈추고 지켜보는 사람들, 휴대폰을 꺼내 촬영하기 시작하는 사람들, 공항 경찰 2명이 긴장한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민주는 그 모든 시선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수진과 그 품에 안긴 아이만 보였으니까요. 민준도 걸음을 옮겼습니다. 한 걸음, 2걸음. 피켓이 손에서 떨어졌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수진도 떨리는 다리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5m, 3m, 1m.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죠. 민준 씨.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5년간 참아왔던 눈물, 3년간 기다리며 흘렸던 눈물,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민준이 수진을 끌어안았어요. 수진의 어깨가 격하게 떨렸고 울음소리가 공항 도착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때 민준은 수진의 품에 안긴 아이를 제대로 봤습니다. 까만 머리에 큰 눈을 가진 여자아이. 아이는 울고 있는 엄마와 낯선 남자를 번갈아 보며 두려운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알았습니다. 그 눈이 자신의 눈을 닮았다는 것을, 그 작은 인매가 자신의 어릴 적 사진 속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수진 씨, 이 아이가. 민준의 말이 끊겼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작게 속삭였죠. 하윤이에요. 당신 딸이에요. 그 한마디에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39년을 살아오며 남자가 사람들 앞에서 운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 없었어요. 민준은 천천히 손을 뻗어 하윤의 볼을 만졌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촉감이 손끝에 느껴졌어요. 하윤은 낯선 남자의 손길에 처음엔 움찔했지만 민준의 눈빛을 보더니 신기한 듯 가만히 있었습니다.
아빠야. 수진이 하윤에게 말했습니다. 매일 밤 이야기해줬던 아빠.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다고 했던 사람. 하윤이 고개를 갸웃거리며 민준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작은 손을 뻗어 민준의 뺨을 만졌습니다. 아빠. 하윤의 첫마디였습니다. 3살 아이의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나온 그 한 단어. 민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윤을 끌어안았습니다. 수진도 함께 안았죠. 인천공항 국제선 도착장 한복판에서 3사람은 그렇게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어요. 어떤 사연인지는 몰라도 저들이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 얼마나 그리웠는지는 느껴졌으니까요. 공항 경찰이 다가와 괜찮으냐고 물었지만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예술단 단원들도 한쪽에서 울고 있었어요.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얼마나 이 남자를 기다렸는지, 하윤에게 얼마나 아빠 이야기를 들려줬는지. 민주는 한참을 그렇게 두 사람을 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몰랐어요. 다만 이 순간이 끝나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정말 왔구나. 정말로. 수진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민주는 수진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약속했잖아. 반드시 찾으러 간다고. 그리고 하윤을 바라보며 덧붙였습니다. 미안해, 하윤아. 아빠가 너무 늦었지? 하윤은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으로 민준을 바라봤지만 이 남자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우는데도 웃고 있었으니까요. 공항 밖으로 나왔을 때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민주는 수진과 하윤의 손을 잡고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뒤에서 예술단 단원들도 따라왔죠. 차에 오르며 하윤이 창밖을 보더니 엄마 여기 불빛이 진짜 많아라고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집이야. 민주는 백미러로 뒷좌석에 앉은 수진과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온전히 웃을 수 있었어요. 3년의 기다림이 끝났고 이제 시작이었으니까요. 5년 전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2019년 가을 평양. 당시 34세였던 민주는 남한 전자부품 제조기업의 북한 주재원으로 파견되어 있었습니다.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 드물게 성사된 남북 합영 사업이었죠. 평양 외곽의 공장에서 민주는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일했어요. 매일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생활. 감시와 통제 속에서도 민주는 원칙을 지켰습니다. 북한 직원들을 존중했고 약속은 반드시 지켰으며 체제를 비난하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였을까요? 처음엔 남한 사람을 경계하던 북한 직원들도 점차 민준을 신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동무는 다르네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죠. 하지만 민준은 알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생긴다는 것을. 그래서 더욱 조심했어요. 숙소와 공장을 오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해 10월 말 공장 준공 1주년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평양 시내의 한 연회장이었어요. 북한 측 간부들과 남한 기업 임원들이 참석했고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평양예술단의 축하 공연이었습니다. 민준도 주재원 신분으로 행사에 참석했죠. 정장을 차려입고 연회장 뒷좌석에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적인 공연이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무대에 조명이 켜지고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을 때 민준의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무용수들이 하나둘 무대로 나왔어요.
흰색과 붉은색 치마 저고리를 입은 그들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대 중앙에 한 여자가 등장했어요. 수석 무용수 박수진이었습니다. 민준의 시선이 그 순간 멈췄습니다. 수진은 흰색 한복을 입고 있었는데 스포트라이트를 받아 마치 빛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긴 머리를 뒤로 묶은 모습, 우아하게 팔을 들어 올리는 자세, 발끝으로 땅을 디디며 회전하는 모습,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녀의 춤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눈빛이었습니다. 춤을 추는 동안 수진의 눈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어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 민주는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사람들이 박수를 쳤지만 민주는 멍하니 무대를 바라보고 있었죠. 공연 후 예술단과 참석자들의 환담 시간이 마련되었습니다. 넓은 연회장에 테이블들이 놓였고 음식과 음료가 차려졌어요. 북한 간부들은 남한 기업 임원들과 악수를 나누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주는 구석에서 차 한 잔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런 자리가 불편했거든요. 뭘 말해야 할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항상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때 답답한 마음에 테라스로 나갔습니다. 10월 말 평양의 밤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테라스에서 내려다 보이는 평양 시내의 야경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불빛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서 더 고요하고 쓸쓸해 보였죠. 민주는 난간에 기대어 그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한 분이시죠? 뒤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 돌아보니 수진이 서 있었어요. 무대 의상에서 갈아입은 소박한 검은색 원피스 차림이었습니다. 머리는 여전히 뒤로 묶여 있었고요. 네, 그렇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긴장이 되었어요. 예술단원과 단둘이 있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수진이 난간 반대편으로 걸어와 평양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어요. 그저 둘 다 조용히 밤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죠. 바람이 불었고 수진의 머리카락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공연 잘 봤습니다. 민준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돌려 민준을 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어딘가 슬퍼 보였습니다. 남쪽은 어떤가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주는 당황했어요. 이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잘못 말하면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글쎄요, 그냥 사람 사는 곳이죠. 민준이 최대한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다르면서도 같겠네요. 그 말에 민주는 수진을 다시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담겨 있었어요. 궁금함? 동경? 아니면 체념? 춤을 추실 때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슬퍼 보이기도 하고 그리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수진이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춤이란 게 그런 거예요. 말로 할 수 없는 걸 몸으로 표현하는 거죠. 두 사람은 그렇게 1시간 가까이 테라스에 서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조심스러운 대화였지만 이상하게 편안했어요. 수지는 어릴 때부터 춤을 배웠다는 이야기를 했고 민주는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로의 삶에 대해서는 깊이 파고들지 않았어요. 그럴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짧은 대화 속에서도 뭔가 통하는 게 있었습니다. 들어가야 할 것 같네요. 수진이 먼저 말했습니다. 연회장 안이 소란스러워지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나가는 모양이었죠. 민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진이 돌아서려다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민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서 좋았어요. 오랜만에 편하게 말할 수 있었어요. 민준도 그렇다고 대답하려는 순간 수진이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다시는 이러면 안 될 거예요. 그날 밤 민준은 숙소로 돌아갔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 슬픈 눈빛, 조심스러운 말투, 그리고 마지막에 한 말. 다음 날 아침에도 수진 생각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고작 1시간 이야기를 나눴을 뿐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끌리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후 민준의 숙소 문을 누군가 조심스럽게 두드렸습니다. 밤 11시였어요. 민준이 문을 열자 수진이 서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점퍼를 입은 모습이었죠. 들어가도 될까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준은 놀랐지만 황급히 수진을 안으로 들였어요. 이건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발각되면 둘 다 끝이었죠. 왜? 민준이 물으려는데 수진이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갑작스러운 행동에 민준은 얼어붙었어요. 한 번만이요. 단 한 번만 자유로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민준은 그 순간 깨달았어요. 이 여자도 자신처럼 외롭다는 것을, 이 여자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었다는 것을. 그날 밤 두 사람은 금지된 선을 넘었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지만 서로의 온기로 외로움을 달랬어요. 새벽 4시 수진이 옷을 입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주세요. 우리 다시는 만날 수 없을 거예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잊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수진이 쓸쓸하게 웃었어요. 그래도 잊어야 해요. 당신도 저도 살아야 하니까요. 수진이 문을 열고 나가려는 순간 뒤돌아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 고마웠어요. 잠시나마 자유로웠어요. 그리고 문이 닫혔습니다. 민주는 텅 빈 방에 혼자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그때 몰랐습니다. 그 하룻밤이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리고 5년 후 인천공항에서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것을. 수진과의 그 밤 이후 3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는 평소처럼 공장에 출근했고 북한 기술자들과 함께 생산 라인을 점검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죠. 그 슬픈 눈빛, 새벽에 떠나며 했던 말들. 민주는 수진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자꾸만 생각이 났습니다. 저녁 8시 숙소로 돌아온 민주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북한에서 제공하는 도시락이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평양의 밤은 고요했어요. 불빛도 많지 않고 거리도 한산했죠. 민주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3번. 누굴까 싶어 일어나 문을 열었는데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4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와 30대 남자. 둘 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표정이 차갑고 단단했습니다. 민주는 순간적으로 알았어요. 보이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민준 동무지? 나이 많은 남자가 물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이 대답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애써 침착함을 유지했죠. 들어가도 되겠나? 남자가 물었지만 사실 질문이 아니었어요. 이미 안으로 들어서고 있었으니까요. 민주는 뒤로 물러서며 두 사람을 들였습니다.
나이 많은 남자가 숙소 안을 둘러봤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옷장 하나가 전부인 방이었어요. 앉지. 남자가 말했습니다. 민준이 침대 끝에 앉자 남자는 책상 의자를 끌어와 민준 앞에 앉았어요. 젊은 남자는 문 앞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죠. 남자가 가방에서 태블릿 하나를 꺼냈습니다. 화면을 켜더니 민준 앞에 내밀었어요. 이거 보게. 민준이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화면에는 민준과 수진이 함께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3일 전 그 밤, 숙소 안의 모습이 선명하게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찍었는지 각도도 완벽했어요.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떤가? 잘 나왔지? 남자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민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도청과 감시를 당하고 있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수진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차가워졌습니다. 박수진 동무는 우리 공화국의 보물이야. 평양예술단 수석 무용수지. 남자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남조선 사람과 이런 짓을 했으니 어떻게 되겠나? 민준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수진 씨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남자가 피식 웃었습니다. 잘못? 이건 잘못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야. 이건 간첩 행위에 해당하네. 간첩이요? 저는 아무것도. 자네가 간첩이라는 게 아니야. 남자가 말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만들 수는 있지. 자네가 우리 여성 동물을 회유해서 군사기밀을 빼내려 했다고 말이야. 민주는 항변하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자, 이제 선택하게. 남자가 태블릿을 거두며 말했습니다. 우리 요구를 들어주면 이 영상은 없던 일이 돼. 박수진 동무도 강민준 동무도 아무 일 없이 각자 살아갈 수 있지. 민준이 주먹을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픔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뭘 원하십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낮게 나왔습니다. 간단해. 자네 회사 기술 자료 몇 가지만 넘겨주면 돼. 남자가 종이 한 장을 꺼내 책상 위에 놓았어요. 거기에는 몇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생산 공정도, 부품 규격서, 품질 관리 매뉴얼. 이건 군사 기밀도 아니고 그냥 공장 자료잖습니까? 민준이 항변했습니다. 그래, 그러니까 넘기기 쉽지 않나? 남자가 비웃었어요. 민준은 알았습니다.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한번 넘기면 계속 요구가 이어질 거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에는 정말로 중요한 정보를 내놓으라고 할 거라는 것을요. 시간을 주겠네. 일주일 안에 이 자료들을 준비하게. 남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명심하게. 이 일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마. 그 순간 박수진 동무는 끝이야. 두 사람이 나가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본사에 보고해야 하나? 하지만 그러면 수진이 위험해질 텐데. 민주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고 새벽에 떠나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시간을 벌어야 했어요. 보이부가 요구한 자료를 모으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중요하지 않은 정보만 골랐습니다. 이미 공개된 자료들, 큰 의미 없는 문서들. 일주일 후 다시 찾아온 보이부 간부에게 민주는 USB 하나를 건넸어요. 이게 전부입니까? 남자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물었습니다. 제가 접근할 수 있는 건 이게 다입니다.
민준이 거짓말을 했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보이부는 계속 찾아왔고 민준은 계속 시간을 끌었어요. 한편으로는 본사에 긴급 귀국을 요청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로 조기 귀국이 필요합니다라고만 적었죠. 본사에서는 처음에 난색을 표했지만 민준이 계속 요청하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2달 후 귀국 허가가 떨어졌어요. 떠나기 전날 밤 민준은 수진에게 쪽지를 전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만날 수는 없었어요. 감시당하고 있었으니까요. 민준은 공장에서 함께 일하던 북한 여성 직원에게 부탁했습니다. 그녀는 예술단과 연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걸 박수진 동무에게 전해줄 수 있습니까?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성 직원은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위험한 일입니다. 강동무. 압니다. 하지만 부탁드립니다.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습니다. 반드시 찾으러 갈게요. 민주는 그 쪽지를 건네고 다음날 평양을 떠났어요. 공항까지 가는 길에 민주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평양 거리, 대동강, 회색빛 건물들, 그리고 어딘가에 있을 수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남한으로 돌아온 민주는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매일 밤 수진을 그리워했고 그녀가 무사한지 걱정했습니다. 연락할 방법은 없었어요. 북한으로 전화를 걸 수도 없고 편지를 보낼 수도 없었죠. 민주는 그저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민주는 탈북자 지원 단체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수진에 대한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희망에서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단체 관계자가 민준을 찾아왔습니다. 박수진이라는 분을 찾으신다고요? 네, 혹시 아십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최근 평양에서 나온 분한테 들었는데 관계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박수진이라는 무용수가 작년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혼자 키우고 있다고 하더군요. 민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이, 작년에? 그럼 그건 예술단 활동은 계속하고 있답니다. 아이를 키우면서요. 관계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지만 민주는 제대로 듣지 못했어요. 관계자가 떠나고 민주는 혼자 남았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고개를 떨구었어요. 수진이 아이를 낳았다. 그것도 혼자서. 그 아이는 분명 자신의 아이일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시기가 딱 맞았으니까요. 민주는 그날 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혼자 울었습니다. 처음에는 조용히 울다가 나중에는 소리내어 울었어요. 수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혼자서 임신한 사실을 숨기고 혼자서 아이를 낳고 혼자서 키우고 있다니. 그 모든 걸 혼자 감당하고 있다니. 민주는 자신이 너무 무력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결심했어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수진을 데려오겠다고. 그리고 자신의 아이를, 아직 보지도 못한 그 아이를 안아보겠다고.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민준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수진의 얼굴만 떠올랐고 그녀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했어요. 민주는 그날 이후 탈북 브로커들을 수소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는 한계가 있었어요. 대부분 사기꾼이거나 실제로 일을 해낼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민주는 탈북자 지원 단체를 통해 조심스럽게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평양에 있는 사람을 데려올 수 있습니까? 민준이 물으면 대부분 고개를 저었어요. 평양은 어렵습니다. 지방도 아니고 평양은 감시가 너무 심해요. 그런 대답이 돌아왔죠.
하지만 민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 수십 명을 만났어요. 그중 대부분은 처음부터 불가능하다고 했고 몇몇은 터무니없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민주는 그 과정에서 많은 돈을 잃기도 했어요. 성금을 주고 연락이 끊긴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만 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탈북자 지원 단체 관계자가 민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한 분을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형님이라고 부르는 분인데 이쪽 일을 오래 하신 분이에요. 민주는 다음 날 서울 외곽의 한 조용한 식당에서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는 크지 않았지만 눈빛이 날카로웠고 말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강민준 씨죠? 형님이라고 부르십시오. 남자가 먼저 악수를 청했습니다. 민준이 악수를 받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식당은 손님이 많지 않아서 조용했습니다. 형님은 물 한 잔을 마시고 나서 민준을 바라봤어요. 평양에 있는 분을 데려오고 싶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죠. 누군데요? 평양예술단 무용수입니다. 민준이 대답하자 형님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형님은 찻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강 씨,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술단원을 빼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형님의 말은 계속 이어졌어요. 예술단은 북한에서 특별관리 대상입니다. 감시가 24시간 붙어 있고 이동도 제한되어 있어요. 지방 주민 탈북시키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요. 무엇보다 위험합니다. 실패하면 그분만 위험한 게 아니라 관련된 모든 사람이 끝장나요. 민주는 형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도 하고 싶습니다. 형님이 민준을 한참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십니까? 그분이 누군데요?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제 아이 엄마입니다. 그리고 제 아이도 거기 있어요. 형님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가 있습니까? 네, 작년에 태어났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형님이 다시 침묵했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없었죠.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아십니까? 얼마든지 준비하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이 종이에 숫자를 적어 민준에게 보여줬어요. 15억. 민준은 그 숫자를 보고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어요. 아파트를 팔고 예금을 모두 해지하면 겨우 만들 수 있는 금액이었죠. 이게 최소 비용입니다. 루트를 만들고 내부 협력자들에게 돈이 들어가고 위험 부담금까지 포함하면요. 형님이 설명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습니다. 지금 대답하시는 겁니까? 1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십니까? 압니다. 하지만 제겐 그 사람과 제 아이가 더 중요합니다. 형님은 민준의 눈빛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어요. 형님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뭡니까? 한 명만 빼오는 건 불가능합니다. 형님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예술 단원이 한 명 사라지면 나머지 단원들 가족이 조사받습니다.
최악의 경우 숙청당할 수도 있어요.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단원 전체를 빼내거나 최소한 여러 명을 함께 빼내야 합니다. 그래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집단 탈북으로 보여서 남은 가족들에 대한 처벌이 상대적으로 약해져요. 형님의 설명에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몇 명을 빼내야 합니까? 민준이 물었습니다. 최소 5명에서 7명 정도. 그 정도면 조직적 탈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형님이 대답했어요. 그럼 비용은 더 들겠네요. 당연합니다. 한 명당 비용이 추가되니까요. 민주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형님을 바라봤어요. 7명 빼는데 총 얼마가 듭니까? 형님이 다시 계산을 했습니다. 7명이면 대략 30억 정도 봐야 합니다. 민준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30억?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민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일단 15억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모으겠습니다. 형님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떻게요? 일하면서 모으겠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최소 3년은 걸립니다. 3년. 민주는 그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동안 나머지 돈을 모으겠습니다. 민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형님은 민준을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세요. 이 일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다 쏟아붓고도 실패할 수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도조차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형님이 처음으로 작게 웃었습니다. 강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봅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었어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3년 후에 만나시게 해드리죠. 민준이 형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악수는 단단했어요. 그날부터 민준의 3년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준은 다음 날부터 아파트를 내놓았습니다. 강남 작은 아파트였지만 시세가 괜찮았어요. 한 달 만에 팔렸고 민준은 그 돈을 형님에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월세 작은 방으로 이사했죠. 회사에서는 야근을 자청했어요. 주말에도 나와서 일했습니다. 동료들이 왜 그렇게 일하냐고 물었지만 민준은 돈이 필요해서라고만 대답했어요. 한편 형님은 북한 내부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과 북한을 오가는 사람들을 통해 예술단 내부 사정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수진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방법을 찾았습니다. 1년 후 마침내 형님이 민준에게 연락했어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정말입니까?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박수진 씨에게 쪽지가 전달되었습니다. 그 쪽지에는 단 한 줄만 적혀 있었어요. 기다려주세요. 꼭 갑니다. 수지는 그 쪽지를 받고 무용 연습실 화장실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손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준이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 오겠다는 것. 수지는 그 쪽지를 무용복 안감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매일 밤 그 쪽지를 만지며 힘을 냈어요. 그리고 수지는 하윤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하윤아, 너한테 아빠가 있단다. 2살 하윤은 아빠가 뭔지 잘 몰랐어요. 아빠? 응, 아빠는 지금 멀리 있어. 하지만 언젠가 우리를 보러 올 거야. 수진이 하윤을 안으며 속삭였습니다. 하윤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엄마 품이 따뜻해서 좋았어요. 3년이 흘렀습니다. 1095일. 민주는 그 시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어요. 추가로 모아야 할 돈은 15억.
회사 월급만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민주는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어요. 밤에는 편의점 야간 알바를 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수진과 하윤을 생각하면 견딜 수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민준이 왜 그렇게 사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너 도박 빚이라도 있냐? 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었죠. 민주는 그저 웃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3년째 되던 해 가을, 민주는 마침내 목표 금액을 모았어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형님, 돈을 다 모았습니다. 형님의 목소리가 놀라움으로 가득했어요. 정말입니까? 벌써요? 네,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고 맑았어요. 3년간의 기다림이 이제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곧 수진을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리고 하윤도 이제 5살이 된 딸을 처음 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눈물이 났습니다.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 수진아. 하윤아. 아빠가 곧 갈게. 2024년 10월 15일 평양예술단은 중국 단둥에서 공연을 하기 위해 출국 허가를 받았습니다. 3년간 형님이 준비한 유일한 기회였어요. 예술단의 해외 공연은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고 그마저도 철저한 감시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형님은 내부 협력자를 통해 이번 단둥 공연의 경비 담당자를 매수했어요. 3년간 쏟아부은 돈과 노력의 결과였죠. 수지는 출국 전날 밤 하윤을 안고 잠들지 못했습니다. 5살 하윤은 엄마 품에서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지만 수진의 눈은 말똥말똥했어요. 내일이면 모든 게 시작됩니다. 성공하면 자유, 실패하면 죽음. 그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죠. 수지는 하윤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작고 포동포동한 볼, 긴 속눈썹, 민준을 닮은 눈매. 미안해, 하윤아. 엄마가 너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 같아. 수진이 속삭였지만 하윤은 잠에 빠져 대답이 없었어요. 평양역에서 출발한 기차는 하루 종일 달렸습니다. 예술단원 7명과 보이부 감시원 2명, 단장 1명이 함께 탔어요. 수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눈에 담았습니다. 지나가는 마을들, 논밭, 산들. 다시는 못 볼 수도 있는 풍경이었죠. 옆자리에 앉은 단원 은희가 수진의 손을 슬쩍 잡았어요. 은희도 함께 탈북하기로 한 7명 중 1명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손을 꽉 쥐었죠. 단둥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오후였습니다. 숙소는 시내 중심가의 작은 호텔이었어요. 보이부 감시원들이 복도를 지키고 있었고 외출은 철저히 통제되었습니다. 공연은 이틀 후였죠. 형님의 계획은 공연 당일 밤에 실행되기로 되어 있었어요. 수지는 하윤과 함께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모레면 모든 게 결정됩니다. 공연 당일이 밝았습니다. 예술단원들은 아침부터 리허설을 했어요. 무대에서 춤을 추면서도 수진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오늘 밤이면 이 무대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공연은 저녁 7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현지 교민들과 조선족들이 객석을 채웠어요. 수지는 무대 위에서 춤을 췄습니다. 평소처럼 우아하게 하지만 가슴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했죠. 공연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온 건 밤 10시였습니다. 단원들은 각자 방으로 들어갔고 보이부 감시원들은 복도 끝 방에서 쉬고 있었어요. 형님이 협력자를 통해 전달한 메시지는 명확했습니다. 밤 12시
비상계단으로 내려오세요. 수진은 하윤을 깨웠어요. 하윤아, 일어나야 해. 엄마, 졸려. 하윤이 눈을 비비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쉿, 조용히 해야 돼. 우리 아빠 보러 가는 거야. 그 말에 하윤의 눈이 조금 커졌어요. 아빠, 진짜? 응, 진짜야. 11시 50분. 수지는 하윤을 업고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어요. 비상계단 쪽으로 조심스럽게 걸어갔습니다. 계단 입구에 다른 단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모두 가방 하나씩만 들고 있었습니다. 큰 짐을 들면 의심받을 수 있었으니까요. 7명이 모두 모였을 때 은희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정말 가는 거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후회하는 사람 있어?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대답이었죠. 계단을 조용히 내려갔습니다. 하윤을 업은 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1층 비상구를 열자 차가운 밤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뒷골목에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운전석에 중국인 남자가 앉아 있었고 조수석에는 형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빨리 타세요. 형님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7명이 황급히 차에 올랐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지는 하윤을 꽉 껴안으며 뒷좌석에 앉아 있었죠. 심장이 터질 것처럼 빠르게 뛰었어요. 차는 단둥 시내를 빠져나와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형님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1시간 안에 압록강을 건너야 합니다. 숙소에서 발각되기 전에요. 차는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이 지나갔어요. 30분쯤 달렸을까요? 뒤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발각됐습니다. 운전사가 소리쳤습니다. 더 빨리 가세요. 형님이 외쳤죠. 차가 속도를 높였습니다. 단원들은 서로를 꽉 붙잡고 있었어요. 하윤이 무서워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무서워. 괜찮아, 괜찮아. 곧 끝나. 수진이 하윤을 더 꽉 껴안았어요.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경찰차 불빛이 보였어요. 형님이 운전사에게 뭔가 중국어로 소리쳤고 운전사가 핸들을 꺾었습니다. 차는 포장도로를 벗어나 비포장 산길로 들어섰어요. 차가 심하게 흔들렸고 단원 한 명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형님이 날카롭게 말했죠. 산길을 한참 달린 끝에 차가 멈췄습니다. 여기서 걸어가야 합니다. 압록강이 저 아래 있어요. 형님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단원들이 차에서 내렸어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아래쪽으로 희미하게 강물 소리가 들렸습니다. 형님이 손전등을 켜며 앞장섰어요. 저를 따라오세요. 조심히 걷고요. 비탈길을 내려가는 건 쉽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하윤을 업은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디뎠어요. 발밑에 돌이 굴러떨어지는 소리가 났고 누군가 넘어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10분쯤 내려갔을까요? 앞에 강물이 보였어요. 압록강이었습니다. 10월 말의 강물은 차가워 보였고 물살도 제법 빨랐습니다. 여기서 건너야 합니다. 물이 깊지 않은 곳이에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형님이 먼저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물이 무릎까지 차올랐어요. 단원들이 하나씩 뒤따라 들어갔습니다. 수진도 하윤을 업고 물속으로 들어갔어요. 차가운 물이 다리를 감쌌습니다. 너무 차가워서 숨이 막힐 것 같았죠. 엄마, 너무 추워. 하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하윤아. 아빠가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수진이 하윤의 등을 토닥이며 속삭였어요.
강 한가운데쯤 왔을 때 물살이 세졌습니다. 한 단원이 발을 헛디뎌 물속에 빠졌어요. 옆에 있던 단원이 황급히 붙잡았죠. 괜찮아? 괜찮아요. 가요. 모두가 이를 악물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뒤에서는 여전히 추격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이미 강 한가운데였습니다.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반대편 강둑에 닿았을 때 수지는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지만 형님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빨리 움직이세요. 단원들은 젖은 몸으로 강둑을 올라갔습니다. 위에 또 다른 차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모두 차에 올라탔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그때부터가 진짜 지옥이었습니다. 중국 땅이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었어요. 북한 요원들이 중국까지 넘어와서 탈북자들을 추적하는 경우가 많았으니까요. 형님은 단원들을 안전가옥으로 옮겼고 거기서 며칠을 숨어 지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동했어요. 중국 내륙을 거쳐 몽골로, 몽골에서 다시 태국으로 45일이 걸렸습니다. 그 45일 동안 수진과 단원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고생을 했어요. 화물차 짐칸에 숨어 이동하기도 했고 산속을 밤새 걷기도 했습니다. 음식은 제대로 먹지 못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어요. 단원 한 명은 탈진으로 쓰러졌습니다. 40대 단원 미숙이었어요. 열이 펄펄 끓고 제대로 걷지도 못했죠. 나를 두고 가세요. 나 때문에 다들 위험해져요. 미숙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이 미숙의 손을 꽉 잡았어요. 절대 안 돼. 우리 다 같이 가기로 했잖아. 7명이 같이 출발했으면 7명이 같이 도착하는 거야. 다른 단원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미숙을 번갈아 가며 부축했어요. 하윤도 엄마 등에서 내려와 이모, 파이팅! 이라고 응원했습니다. 미숙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일어섰죠. 45일째 되는 날 마침내 태국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형님이 단원들을 한국 대사관 앞까지 데려다 줬어요. 여기서 제 역할은 끝입니다. 안으로 들어가세요. 대사관에서 보호해 줄 겁니다. 수진이 형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숨을 구해주셨어요. 형님이 피곤한 얼굴로 미소 지었어요. 강민준 씨한테 고마워하세요. 그분이 3년을 이 일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대사관 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수지는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살았다는 실감이 들었어요. 단원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45일간의 악몽이 끝났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다가와 물과 음식을 건넸어요. 수지는 하윤에게 먼저 물을 먹이고 나서 자신도 마셨습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부탁했어요. 전화 좀 쓸 수 있을까요? 한국에 전화해야 해서요. 민준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신호음이 3번 울리고 민준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5년 만에 듣는 민준의 목소리였어요. 수지는 목이 메어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세요? 민준이 다시 물었습니다. 민준 씨.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신이 보고 싶었어요. 전화기 너머로 민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진도 전화기를 붙잡은 채 소리내어 울었어요. 하윤이 엄마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윤을 안았습니다. 그래, 아빠야. 우리 이제 아빠 만나러 가는 거야. 공항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민주는 계속 뒤돌아봤습니다. 수진과 하윤이 정말 자신의 옆에 있는지 확인하듯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한번 눈을 깜빡이면 사라질 것만 같았죠. 수진도 민준의 손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놓치면 안 된다는 듯이요. 하유는 엄마에게 안긴 채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처음 보는 나만의 풍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저기 봐, 엄마. 불빛이 진짜 많아. 하윤이 주차장 건물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여기는 불빛이 많단다. 민주는 그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기 딸의 목소리를 처음 제대로 듣는 순간이었으니까요. 5살 아이의 맑고 또랑또랑한 목소리. 민주는 그 소리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들렸어요. 차에 도착했습니다. 민준이 뒷좌석 문을 열어주며 수진을 바라봤어요. 타세요. 수진이 하윤을 안고 차에 올랐습니다. 민주는 트렁크에 그들의 작은 가방을 실었죠. 전 재산이 담긴 가방이었지만 무게는 가벼웠어요. 민준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운전석에 앉은 민준은 백미러로 뒷좌석을 봤습니다. 수진이 하윤을 무릎에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주고 있었어요. 하윤은 창밖을 신기한 듯 바라보고 있었죠. 불편하면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당신 차에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공항을 벗어나 고속도로로 접어들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들의 불빛, 차들의 헤드라이트, 가로등에 줄지어선 빛. 수지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5년 전 평양에서 봤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많이 변했어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아니요, 처음부터 달랐어요. 저는 이런 세상을 본 적이 없어요. 하윤이 수진의 품에서 몸을 비틀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저 아저씨한테 가도 돼? 아저씨. 그 단어에 민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당연했습니다. 하윤에게 민준은 처음 보는 낯선 남자였으니까요. 수진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하윤아, 아저씨가 아니라 아빠라고 불러야지. 아빠? 하윤이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응, 엄마가 매일 밤 이야기해줬던 그 아빠. 하윤이 민준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신호등에 걸려 차가 멈췄을 때 민준이 뒤를 돌아봤어요. 하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하윤은 조금 무서운 듯 엄마 품에 파고들었지만 눈은 민준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하윤아. 민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야. 엄마 말씀 들었지? 아빠가 하윤이 보고 싶어서 여기까지 모셔온 거야.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진짜 아빠야? 진짜야.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집에 도착한 건 저녁 8시쯤이었습니다. 민준이 준비한 집은 작은 투룸 아파트였어요. 크지는 않았지만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민준이 문을 열고 불을 켰을 때 수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어요. 거실에는 새 소파와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한쪽 벽에는 텔레비전이 걸려 있었습니다. 주방은 작지만 깔끔했고요. 이쪽이 방이에요. 민준이 안쪽 방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침대 하나와 옷장, 그리고 창가에 작은 책상이 놓여 있었어요. 그런데 책상 위에 뭔가 있었습니다. 발레 인형이었어요. 분홍색 튀티를 입은 작은 발레리나 인형. 하윤이 그걸 보고 눈이 반짝였습니다. 엄마, 저거 봐. 하윤이 민준의 눈치를 보며 방으로 들어갔어요. 책상으로 다가가 인형을 조심스럽게 만졌습니다. 하윤이 거야. 민준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하윤이 좋아할까 싶어서 준비했어. 하윤이 인형을 꽉 껴안았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민준을 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민준의 가슴에 박혔어요. 수진도 눈물을 글썽이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남자는 5년 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딸을 위해 인연까지 준비해뒀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녁을 차려야 했습니다. 민준이 냉장고를 열었는데 재료가 가득했어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앉아 계세요. 오늘은 제가 할게요. 민준이 부엌으로 들어가 된장찌개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서툴렀지만 정성을 다했어요. 수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요리하는 민준의 뒷모습. 5년 전 평양에서 봤던 그 남자가 지금 자신을 위해 밥을 하고 있었어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흰 쌀밥. 간단한 식사였지만 수진의 눈에는 세상 어떤 음식보다 귀해 보였습니다. 하윤이 밥그릇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엄마, 밥이 하얗고 윤기나? 수진이 웃으며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여기는 쌀밥이 이렇게 나와. 세 사람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하윤 옆에 앉았어요. 하윤은 처음엔 조금 경계했지만 민준이 계란말이를 하윤 그릇에 덜어주자 수줍게 웃었습니다. 많이 먹어, 하윤아. 민준이 말했습니다. 하윤이 계란말이를 한 입 베어 물더니 눈이 커졌어요. 엄마, 이거 맛있어. 수진도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5년 만에 먹는 제대로 된 밥이었어요. 식사를 하는 동안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어요. 세 사람은 그저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밥을 다 먹고 수진이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민준이 말렸습니다. 오늘은 쉬세요. 제가 할게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제가 할게요. 3년 동안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하윤이 소파에 앉아 졸고 있었습니다. 긴 여행에 지쳤던 거죠. 민준이 하윤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처음 안아보는 딸이었습니다. 작고 가벼웠어요. 하윤의 체온이 민준의 품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내 딸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침대에 하윤을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어요. 하윤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아빠. 그리고 다시 잠에 빠졌죠. 민준이 방을 나와 문을 닫았습니다. 수진이 거실에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서울의 야경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수진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참 동안 둘 다 말이 없었어요. 고마워요. 수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윤이를 여기까지 데려와 줘서요. 민준이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요. 너무 늦었어요. 수진이 천천히 무용복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낡은 쪽지였어요. 종이가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여러 번 접고 편 흔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수진이 민준에게 보여줬습니다. 쪽지에는 민준의 글씨로 반드시 찾으러 갈게요라고 적혀 있었어요. 3년 동안 이것만 보고 버텼어요. 힘들 때마다 이걸 꺼내서 읽었어요. 민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수진도 울고 있었어요. 민준이 수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어요. 저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는데. 아니에요. 수진이 민준의 가슴에 얼굴을 묻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버티지 못했을 거예요. 당신이 올 거라는 믿음이 저를 살게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5년간의 그리움, 3년간의 기다림, 45일간의 고통, 모든 게 이 순간으로 모여들었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민준이 수진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과 하윤이 그리고 저. 우리 셋이 함께해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우리는 가족이에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수진이 하윤과 함께 방에 들어가 잠들었고 민주는 거실 소파에 누웠어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행복해서요.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3년간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모든 돈을 쏟아부은 것도, 밤낮 없이 일한 것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방 안에서 하윤의 작은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주는 미소를 지었어요. 내 딸이 저기 자고 있구나. 그리고 내 사랑하는 사람도 함께. 민주는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수진과 하윤이 나란히 누워 자고 있었어요. 수진이 하윤을 안고 있었고 하윤은 발레 인형을 꽉 껴안고 있었죠. 민주는 문을 조용히 닫고 다시 소파로 돌아왔습니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그 안에 든 작은 사진을 봤어요. 5년 전 평양에서 몰래 찍은 수진의 사진이었습니다. 무대에서 춤추는 모습이었죠. 민주는 그 사진을 3년 동안 항상 가지고 다녔어요. 힘들 때마다 꺼내서 봤습니다. 이제는 그 사진 속 사람이 바로 옆방에서 자고 있었어요. 민주는 사진을 다시 지갑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았어요. 처음으로 편안하게. 3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 없이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하윤의 웃음소리에 깨어날 거예요. 수진과 함께 아침을 먹을 거고요. 그 생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민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고 그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창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7장 새로운 삶, 그리고 치유의 시작. 입국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진과 예술단원들은 정부가 제공하는 탈북자 정착 교육을 받기 시작했어요. 서울 외곽의 정착지원센터에서 한 달간 교육을 받아야 했습니다. 남한 사회의 시스템, 은행 이용법, 대중교통 이용법, 일자리 찾는 방법까지 모든 걸 배워야 했죠. 수지는 매일 아침 하윤을 민준에게 맡기고 센터로 향했어요. 잘 다녀와요. 민준이 현관에서 수진을 배웅했습니다. 하윤이 잘 부탁해요. 수진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민준은 회사에 육아휴직을 신청했습니다. 3년간 쉬지 않고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상사가 처음엔 의아해했지만 민준의 사정을 듣고 흔쾌히 허락해줬죠. 그렇게 민준은 한 달간 하윤과 둘이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어요. 5살 아이를 돌보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밥을 먹여야 하고 옷을 입혀야 하고 놀아줘야 했습니다. 첫날 아침 민주는 하윤에게 아침을 차려줬어요. 계란 프라이와 식빵, 우유. 하윤이 식탁에 앉아 포크를 들더니 민준을 보며 물었습니다. 아빠, 나랑 같이 먹어. 응, 그래. 민준이 하윤 옆에 앉았습니다. 하윤이 계란을 한 입 먹더니 맛있어라고 웃었어요. 그 웃음에 민준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게 아빠의 마음이구나.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어요. 낮에는 하윤과 함께 놀았습니다. 집 근처 공원에 나가 그네를 밀어주고 미끄럼틀을 태워주고 모래놀이를 했어요. 하윤은 처음 보는 놀이터에 신이 났습니다. 아빠, 저기 봐. 공이 이렇게 많아. 놀이터 구석에 쌓여 있는 공들을 보며 하윤이 소리쳤어요. 민준이 웃으며 하윤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여기서 마음껏 놀아도 돼. 하윤이 공을 안고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며 민준은 생각했어요. 이 아이는 이제 자유롭구나.
하윤은 서서히 민준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아빠라고 부르는 게 어색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아빠, 나 목말라. 아빠, 이거 뭐야? 아빠, 같이 자도 돼? 하윤의 입에서 아빠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민준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밤에 하윤이 악몽을 꾸고 울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면 민준이 하윤을 안고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아빠가 여기 있어. 이제 안전해. 하윤은 민준의 품에서 다시 잠들곤 했죠. 2주가 지났을 때 민준은 하윤에게 물었습니다. 하윤아, 엄마처럼 춤추고 싶어? 하윤의 눈이 반짝였어요. 응, 엄마처럼 예쁘게 춤추고 싶어. 민준은 집 근처 발레 학원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하윤을 데리고 갔어요. 학원에 들어서자 거울이 달린 넓은 연습실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핑크색 레오타드를 입고 연습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원장 선생님이 나와 인사했습니다. 민준이 하윤을 소개했어요. 이 아이가 발레를 배우고 싶어 해서요. 원장이 하윤을 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키도 크고 몸도 유연해 보이네요. 혹시 춤을 배운 적 있나요? 하윤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엄마가 가르쳐 줬어요. 엄마도 춤을 췄거든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한번 춤춰볼래? 하윤이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은 조심스럽게 팔을 들어 올리며 춤을 췄어요. 발끝으로 서려고 애쓰는 모습, 우아하게 돌려는 모습. 비록 서툴렀지만 재능이 보였습니다. 원장이 놀란 표정으로 민준을 봤어요. 어머, 이 아이 정말 잘하네요. 엄마가 제대로 가르치셨나 봐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진이 북한에서 하윤에게 춤을 가르쳤구나. 힘든 상황 속에서도 딸에게 자신의 재능을 물려주려 했구나. 등록하고 싶습니다. 민준이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하윤은 일주일에 3번 발레를 배우러 다녔어요. 처음 레오타드를 입었을 때 하윤은 거울 앞에서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아빠, 나 예쁘지? 세상에서 제일 예뻐.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하윤이 수업을 받는 동안 민준은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하윤이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모습을 봤어요. 환하게 웃으며 뛰어다니는 하윤. 이제 이 아이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구나. 한 달이 지나고 수진의 정착 교육이 끝났습니다. 수진은 집으로 돌아와 민준과 하윤을 꽉 껴안았어요. 보고 싶었어요. 저희도요. 민준이 수진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녁 식탁에 3사람이 둘러앉았어요. 하윤이 신나서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발레 배우고 있어. 아빠가 데려다 줘. 수진이 민준을 보며 고맙다는 눈빛을 보냈어요. 며칠 후 수진이 민준에게 말했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어요.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요. 뭐 하고 싶은데요? 민준이 물었습니다. 춤을 가르치고 싶어요. 저처럼 북한에서 온 사람들에게요. 민준은 탈북자 지원단체에 연락했습니다. 그리고 수진이 무용교습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수진은 일주일에 2번 센터에 가서 탈북 청소년들에게 춤을 가르쳤습니다. 처음 수업을 마치고 돌아온 날 수진의 얼굴은 밝았어요. 정말 보람찼어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녁마다 민준은 수진에게 북한에서의 3년을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수진은 천천히 이야기했어요. 하윤을 임신했을 때의 두려움, 혼자 출산했을 때의 아픔, 아이를 키우며 견뎠던 날들. 가장 힘들었던 건 하윤이 아빠라는 단어의 의미를 물을 때였어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신이 어디 있는지도 언제 올 수 있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민주는 수진을 꽉 껴안으며 이제 내가 있어라고 속삭였습니다. 3개월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수진에게 말했어요. 우리 가족관계 등록하러 갈까요? 수진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요? 네, 이제 공식적으로 가족이 되고 싶어요. 다음 날 3사람은 구청으로 갔습니다. 서류를 작성하고 제출했어요. 직원이 도장을 찍으며 말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제 법적으로 가족이십니다. 수지는 서류를 받아들고 한참을 내려다봤어요. 종이 위에 찍힌 빨간 도장. 이제 정말 가족이네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구청을 나와 3사람은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하유는 앞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민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 받아주실래요? 수진이 상자를 열자 반지 2개가 들어 있었어요. 심플한 디자인의 커플링이었죠. 늦었지만 정식으로 청혼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시겠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네, 좋아요. 민준이 수진의 왼손을 잡고 반지를 끼워줬어요. 수진도 민준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2사람의 손이 맞닿았을 때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네, 이제 시작이에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아빠, 뭐해? 2사람의 손에 낀 반지를 보더니 하윤이 웃었어요. 우와, 예뻐. 민준이 하윤을 안아 올렸습니다. 하윤아, 엄마 아빠 결혼했어. 결혼이 뭐야?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산다는 거야. 하윤이 박수를 쳤습니다. 좋아. 나도 같이 살 거야. 3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어요. 그날 밤 하윤이 잠든 후 민준과 수진은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수진 씨가 강했던 거예요. 혼자서 하윤이를 키우고 버텼잖아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셋이 함께해요. 수진이 민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가끔은 꿈 같아요. 이 모든 게 진짜인지 확인하고 싶을 정도로요. 진짜예요. 우리는 진짜 가족이에요. 민준이 수진을 꽉 껴안았어요. 2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과거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고 있었어요. 5년간의 이별, 3년간의 기다림, 45일간의 고통. 그 모든 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방 안에서 하윤이 작게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 조용히 일어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하윤이 발레 인형을 안고 자고 있었어요. 평화로운 얼굴이었죠. 민준은 하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나왔습니다. 수진이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좋은 아빠예요. 배워가는 중이에요.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3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가족이 함께 숨쉬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들이 세상을 덮으며 과거의 상처를 지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아침이 오고 있었죠. 이 가족에게는 이제 함께할 내일이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2025년 가을 하윤은 이제 7살이 되었어요. 키도 훌쩍 컸고 얼굴에는 건강한 혈색이 돌았습니다. 발레 학원에 다닌 지도 1년이 되었죠. 선생님은 하윤에게 재능이 있다고 했어요. 몸의 선이 아름답고 음악을 듣는 감각이 뛰어나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춤을 출 때 행복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유롭게요. 오늘은 발레학원 정기 공연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작은 공연장이었지만 학부모들로 가득 찼어요. 무대 위에는 붉은 커튼이 드리워져 있었고 객석에는 의자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앞쪽 좌석에 나란히 앉았어요. 민준은 정장을 차려입었고 수진은 연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왼손에는 1년 전 공원에서 낀 그 반지가 여전히 빛나고 있었죠. 떨려요. 수진이 작게 말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민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잘할 거예요. 우리 하윤이니까. 수진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는 이미 붉어져 있었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었으니까요.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광경. 딸이 자유롭게 무대에 서는 모습을요. 객석 불이 꺼지고 무대 조명이 켜졌습니다. 커튼이 천천히 열리기 시작했어요. 무대 위에 어린 발레리나들이 하얀 튀티를 입고 서 있었습니다. 그중 맨 앞에 하윤이 있었어요. 작은 체구지만 자세는 고닫고 눈빛은 또렷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하윤을 비췄을 때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음악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차이코프스키의 백조의 호수였어요. 하윤이 천천히 팔을 들어 올렸습니다. 부드럽게, 우아하게, 발끝으로 서서 조심스럽게 돌았어요. 아직 어린 나이지만 움직임 하나하나에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과 함께 춤추는 하윤. 한 발 한 발 리듬에 맞춰 움직이는 모습. 민주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수지는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손으로 입을 막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 아이는 자유롭게 춤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감시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그저 춤이 좋아서, 음악이 좋아서 춤추고 있었습니다. 수진 자신은 평생 그렇게 춤춰본 적이 없었어요. 평양예술단에 있을 때도 항상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고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아이는 다르다고, 우리와는 다르다고, 민준도 눈가가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저 아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2년 전만 해도 얼굴조차 몰랐던 아이, 이름만 들었던 아이, 그 아이가 지금 저 무대 위에서 환하게 웃으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민주는 지난 3년간의 고생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느꼈어요. 밤낮 없이 일했던 것도, 모든 돈을 쏟아부은 것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공연이 중반에 접어들었을 때 하윤의 솔로 파트가 나왔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무대 양옆으로 물러서고 하윤 혼자 중앙에 남았어요. 스포트라이트가 하윤만을 비췄습니다. 하윤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춤을 시작했어요.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리고 한 발로 서서 돌고 작게 점프하며 착지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중간에 살짝 비틀거리기도 했고 착지할 때 발이 약간 흔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하윤은 웃고 있었습니다. 춤추는 게 즐거워서요. 수지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민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민준도 수진을 꽉 껴안았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저렇게 자유롭게 웃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수진이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아이는 우리와는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고, 자유로울 수 있어요. 민준이 수진의 등을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그래요. 그게 우리가 원했던 거잖아요. 공연이 끝났습니다. 무대 위 아이들이 일렬로 서서 관객들에게 인사했어요.
박수 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윤이 객석을 둘러보더니 민준과 수진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민준과 수진도 손을 흔들며 박수를 쳤죠. 하윤이 무대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 순간 민준은 깨달았습니다. 모든 것이 같이 있었다고. 3년간의 기다림, 15억의 돈, 45일간의 위험한 여정. 모든 게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고. 공연이 끝나고 로비에서 하윤이 달려왔습니다. 여전히 백조 의상을 입은 채였어요. 엄마, 아빠. 하윤이 두 사람에게 안겼습니다. 민준과 수진이 하윤을 꽉 껴안았어요. 잘했어, 하윤아. 정말 잘했어. 민준이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예뻤어. 수진도 하윤의 볼에 뽀뽀했어요. 하윤이 웃으며 물었습니다. 나 잘했지? 실수 안 했지? 완벽했어.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적어도 민준에게는 완벽했으니까요. 공연장을 나와 세 사람은 손을 잡고 거리를 걸었습니다. 가을 저녁 공기가 시원했어요. 하윤이 중간에서 깡충깡충 뛰며 걸었습니다. 아빠, 엄마, 나 다음 공연 때는 더 잘할 거야. 그래, 우리 하윤이 최고야. 민준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수지는 하윤과 민준의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이렇게 평범하게 손잡고 걷고 웃고 이야기하는 게 가족이구나. 집 근처 작은 식당에 들렀습니다. 하윤의 공연을 축하하기 위해서요. 삼겹살을 시켰어요. 하윤이 고기를 먹으며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엄마, 다음 공연 때는 지제를 한대. 선생님이 내가 주인공 할 수 있을 것 같대. 정말? 우리 하윤이 대단한데? 수진이 웃으며 하윤의 접시에 고기를 더 얹어줬어요. 민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이렇게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 샤워를 하고 나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과 수지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죠.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요. 민준이 수진의 허리를 감싸며 대답했어요. 이런 날이 매일 있었으면 좋겠어요. 있을 거예요. 우리한테는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요.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로 나왔을 때 하윤이 소파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하윤을 안아 방으로 데려갔어요.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덮어줬습니다. 아빠. 하윤이 잠결에 중얼거렸습니다. 응, 하윤아? 나 오늘 행복했어. 그 말에 민준의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아빠도 행복했어. 많이. 하윤이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민준이 방을 나와 거실로 왔을 때 수진이 창가에 서 있었어요. 밤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가 수진의 어깨를 감싸자 수진이 민준에게 기댔어요. 별이 많네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래요. 민준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가을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가끔 생각해요. 만약 당신이 저를 찾아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수진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하윤이와 저는 아직도 평양에 있었겠죠. 자유가 뭔지도 모르고요. 민준이 수진을 더 꽉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 있어요. 함께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제 우리는 함께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두 사람은 따뜻했어요. 서로의 온기로요. 고마워요, 민준 씨. 수진이 속삭였습니다.
저와 하윤이를 구해줘서요. 아니에요. 수진 씨가 저를 구한 거예요.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그냥 일만 하는 공허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방 안에서 하윤이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이 조용히 방문을 열어봤어요. 하윤이 발레 인형을 안고 평화롭게 자고 있었습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죠. 아마 좋은 꿈을 꾸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민준과 수지는 손을 꽉 잡고 하윤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의 미래는 밝을 거라고, 이 아이는 자유롭게 꿈꾸고 선택하며 살 거라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받으며 자랄 거라고.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눈송이들이 조용히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어요. 지난 2년간의 상처를, 5년간의 그리움을, 45일간의 고통을 하얗게 지우며, 그리고 새로운 계절이 오고 있었습니다. 이 가족에게는 이제 함께할 내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침이면 함께 밥을 먹고 하윤을 학교에 데려다 주고 저녁이면 다시 모여 하루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이 가족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습니다. 민준이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사랑해요. 수진도 민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하윤의 방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서로를 바라봤어요. 말은 필요 없었습니다. 눈빛만으로 충분했으니까요. 그들의 뒤로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부드럽게 세상을 하얗게 물들이며, 그리고 이 작은 아파트 안에는 사랑이 가득했어요. 5년을 기다린 사랑, 3년을 견딘 사랑, 이제 막 시작된 사랑. 그 사랑이 이 가족을 지켜줄 거였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어디서 이 이야기를 들으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갑게 인사 올릴게요. 이념을 넘어선 사랑, 그리고 가족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